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광복절 특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특별 사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살리기에 방점이 찍히면서 재계 인사들이 대거 사면 복권됐고, 정치권에선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조광안 전 경기 남양주시장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먼저 이번 사면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번에 세 번째 아닙니까? 올해 신년 특사가 있었고 네. 작년에 광복절 특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 번의 맥락이 다 흐름은 비슷하다. 경제와 민생에 방점이 찍혔다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2,176명을 특별 사면했던데 뭐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해서 서민생계형들 들어갔고, 그다음에 특별배려 수용자, 그다음 경제인, 정치인, 기업 임직원. 근데 사실 정치인은 4명밖에 안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경제를 중심에 놓고 고민했다고 볼 수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방역 수칙을 어겨서 처벌받은 소상공인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민생 중심으로 갔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있고, 그 외에 지금 무슨 운전면허라든가 뭐 생계행업, 여객 화물운송법 위반 뭐 이런 등등의 행정 제재를 받은 인원들 81만 2천여 명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경제와 민생에 방점을 두고 앞으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부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반헌법적 발상에 의한 이 특사다라는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김태우 전 구청장과 관련돼서 네. 정치권이 계속 뜨겁습니다만은 불과 3개월 전에 대법원에 확정 판결이 났거든요. 그것을 지금 행정부에서 대통령의 대통령께 사면권을 행사한다. 이건 상권 분립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자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행정부 하나밖에 없다. 아무리 행정부나 아니 사법부나 입법부가 뭘 하든 행정부에서 다 틀어버리겠다. 내가 왕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일종의 입법부에서 계속했던 입법 활동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대법원이 판결한 걸 3개월 만에 뒤집고 이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상권 분립 국가라고 하는 기본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마지막 점을 찍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김 전 구청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특감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강서구청장직을 상실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이 사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김 전 구청장이 공익 제보자였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죠. 특감반 비리를 폭로한 부분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뭐 이런 게 됐는데 뭐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공익 제보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이 특별 사면의 대상이 안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뭐 사면권 남용 뭐 이런 말을 쓰는데요.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고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호도를 하고 침해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뭐 얼마 1년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이분의 정치적 행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사면 자체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부의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그러니까 김태우 전 구청장이 이번에 사면된 것은 대법원의 결정, 그러니까 사법부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면권이 행사되는 조건이라는 것은 재판이 종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소를 포기한다든지 한 거죠. 김태우 전 구청장이. 재판이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떻게 뭐 대부분의 그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건지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재판은 종결된 겁니다. 종결된 재판에서 심판이 내려진 대상에 한해서 사면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전혀 그런 맥락은 읽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김태우 전 구청장이 사면 복권되면서 김 전 청장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오는 10월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인데 당초에 국민의힘에서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서 열리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런 무공천 입장이었습니다만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를 내야 된다. 아예 김태우 전 구청장을 후보로 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장님? 보궐선거를 유발하는 기책사유가 있으면 당에서 공천하지 네. 않는다는 원칙을 국민의힘에서 정했고요. 지난번에 창녕군수 선거에서 창녕군수가 유명을 달리하는 바람에 그 기책사유로 선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공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원칙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다만 이제 김태우 지금 전 구청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 특감반의 비리를 공익 제보한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분의 케이스는 좀 남다르다, 특별하다라고 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간이 한 달 정도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은데 저 개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신이 구청장 선거에서 선출되었다가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직을 잃은 당의 선거구에 다시 그분을 공천하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된다. 네. 예, 이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문제. 이게 어려운 시기에는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원칙에 충실한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 일각에서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뒤에 당에 복귀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거는 생각하십니까? 뭐 그분의 선택지니까 네. 저희가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뭐 그를 이미 충분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그 내용까지 당이 관여할 것은 아니고 그것은 그분의 정치적 선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부의장님. 만약 공천을 하게 되면 한마디로 하면 막장 공천이 되는 거죠. 네, 김태우 전 구청장이 원인 제공자인데 3개월 지나서 다시 공천을 또 한다. 이 정도 되면 진짜 막장인 거죠. 아까 공익제보자의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만은 그게 좀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법원 판결문을 보시면 공익제보자로서 인정을 일관되게 받지 못했습니다. 1심 판결부터 3심까지 마지막 최종심까지 받지 못했고요. 지금 공익제보자로 잠깐 인정받았다 때는 언제였냐면 국민권익위원회 당시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이전 당시에 공익제보자로서 약간의 인정을 받았던 것이지 기소돼서 재판 이후에부터는 공익제보자로서 한 번도 법원이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당한 목적으로 신고를 한 경우라고 본 것입니다. 본인에 대한 징계가 두려울 것 같으니 그것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에서 일관되고 명시적으로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이제 부원장님께서도 공익제보자 얘기를 하시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판결문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나서 그런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정치적 생각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했지 인정됐다고 정치적인 얘기하진 다툼은 않았습니다. 있지만 재판의 결과, 판결문의 결과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법원에서 인정됐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이해할 때 공익제보자로서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한 그러니까 정치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사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것이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면이 되는 그 부분에 사법적인 내용에 대해 사법적인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이 당연히 대한민국 아니 헌법 그러면 질서를 문재인 존중하는 대통령 사람이 때는 해야 될 사면권 태도 행사 안 아닙니까? 하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는 사면권 행사 안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말씀하시면 거는 안 되죠. 그 얘기가 아니고요. 본질을 호도하지 마시고요. 사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금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가 금도는 누가 뿐만 만듭니까? 아니고 공익 제보자에 관련된 얘기를 팩트가 틀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헌법적 권한을 민주당이 그러면 그 금도를 정합니까? 그건 아니죠. 헌법에 보장된 월권이다 권한을 이 가지고 말입니다. 제가 볼 얘기하시면 때는 네, 공익 제보자로서의 다툴 부분이 있다고 네, 그랬지 알겠습니다. 인정됐다고 얘기한 적 없고요. 네, 광복절 특사와 관련된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잼버리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책임 공방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야에서는 이것이 전 정부의 책임이다, 아니다, 현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뜨거운 공방을 시작한 모습인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이번에는 부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잼버리에 관련돼서는 뭐
부끄러움은 이제 국민의 몫이다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얘기도 하셨는데 정확한 표현이시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떠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그 난관을 뚫고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그 위기를 극복해내고 위기를 오히려 더 기회로 만들어내는 그런 국격을 계속 상승시키는 네. 그런 역사였다면 이번에는 그동안 있어왔던 여러 가지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왔던 그 역사가 한 점의 오점이 분명하게 남아버린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준비 부족이라든가 컨트롤 타워 부재라든가 그리고 남탓하는 이러한 버릇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 나옵니다만은 평창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저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실 그리고 국무총리실의 이 지휘 능력 이것들을 전혀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것들이 위기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창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집권을 하고 나서 5개월 만에 평창을 가보니 방한 대책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 방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청와대 인원들도 전부 현장에 가서 본인이 몸소 체험하면서 그 방한 대책의 수립에 참여하고 국정 운영을 진두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문제 없이 그 평창 올림픽을 치러냈거든요. 이 잼버리 관련돼서 15개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그 과정 속에 뭐 여가부가 잘했느니 어느 부서가 잘못했느니 뭐 전북이 잘못했느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확실한 건 국정의 최고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실이라는 겁니다. 그 대통령실의 역할이 보이지 않았던 거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제 이게 너탓 내탓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행사가 끝났지 않습니까? 행사가 끝나면 그거를 이제 복귀를 해보고 네. 평가하고 조사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수사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일에 대비할 수 있잖아요. 지금 끝났으니까. 근데 이제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가 결정된 게 2017년 8월이고요. 관련 특별법이 통과된 게 2018년 12월이고 세계 잼버리 새만금 잼버리 대회 조직위원회가 구성된 게 2020년 7월입니다. 이 시기가 너 탓 내 탓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시기입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문재인 정권 당시의 여가부 장관하고 김윤덕 의원이 3년 동안 공동위원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부지 선정 문제라든가 예를 들면 매립지가 아니라 개퍼를 메꿔서 가는 문제라든가 그 이후에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만드는 문제라든가 이것이 다 그 시기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다음에 조직위원회뿐만 아니라 집행위원회가 예산권 승인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행위원장이 전라북도 지사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건 밝히고 조사해야 될 건 하자는 것이고요. 뭐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있었던 뭐 운영의 미숙이라든가 챙기지 못한 점은 뭐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부분과 그 부분을 섞어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밝힐 건 밝히고 수사할 것은 수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감사원이 이르면 이번 주에 이번 새만금 잼버리와 관련해서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번 정부의 감사원에서 하는 감사는 믿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부의장님 어떻습니까? 아니 민주당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최재 감사원장이 작년 7월에 법사위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라고 스스로 대통령을 바라보게 하는 기관으로 스스로 그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의 그 여야 간의 공방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에게 맡기면 결과가 뻔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대통령을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라고 하는 답변을 최재위 원장이 하고 나니까 지금 여당 소속인 김도우 위원장이 한 말씀이 계세요. 내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라고 할 정도로 어이없는 발언이고요. 도저히 감사원장으로서의 적합하지 않는 발언들을 계속 하셨습니다. 감사원은 대나무와 같아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은 지금 해바라기입니다. 권력만 쳐다보고 있는 정권이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결과를 어느 국민이 제대로 객관성이 있다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감사원이라고 하는 감사, 독립된 공간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감사 이렇게 하지 말고요. 국정조사라고 하는 국회에서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훨씬 옳은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 정부 감사원에서 진행한 감사는 편파적일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원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정권 때는 감사원이 편파적이었나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번에 이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서는요. 조직위원회 인원만 155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그다음에 행안부, 여가부, 문화체육부, 전라북도까지 감사를 다 해야 됩니다. 그 안에는 보안군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게 감사 대상이 수백 명인데 그거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조직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구로 돼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직무와 권한이 헌법상으로 분리되어 있고 대통령도 감사원의 감사권을 지휘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민주당이 모르겠습니까? 5년 동안 집권 여당을 했는데 그런데 생터집을 잡잖아요. 국회 국정조사는 말하자면 수백 명을 정인으로 불러서 체력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조사가 짧은 기간 안에 그걸 할 수도 없고요. 실체를 밝히는 것보다는 정쟁거리로 비화시켜서 논란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평가, 조사, 수사를 거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국정조사를 해도 늦지 않다. 그때 가서 여야가 논의하자는 게 맞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네. 국정조사는 실체를 밝히기가 어렵고 오히려 정쟁만 키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지금 국정조사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볼 때 현 단계에서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네.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국정 관련된 아주 문제가 벌어졌을 때 국민의 대표 기관이 조사를 하고 국민 앞에서 그 결과를 보고 드리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민주국가의 운영 원리입니다. 근데 작년에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고요. 여러 가지 사건 때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 왜 여당이 반대를 계속 하십니까? 왜 공개적인 장소에서 국민들을 보시는 앞에서 잘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하는 것을 왜 자꾸 반대를 하시고 발목을 잡으십니까? 그건 적절하지 않죠. 이렇게만큼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던 내용이 있으면 아니 누가 잘못했는지를 좀 떳떳하게 밝힐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감사원 관련해서도 얘기 드리는 것은 지금 계속 감사원이 중립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꾸 전라북도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계속 감사에 지침을 내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 감사원이 제대로 조사를 할 것인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 정부의 탓을 계속 하시는데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페이스북에다 올릴 정도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1170억의 80% 이상을 이 정부에서 썼다. 윤석열 정부에서 썼다. 그리고 집행위원회인 전북이 쓴 게 아니고 조직위원회. 그 상부기관인 중앙정부가 해당하는 조직위원회에서 80% 이상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 드러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은 계속 전북만 잘못했다 계속 이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북의 부지를 잘못됐다고 선정하셨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정말 그분에게 되묻고 싶어요. 알고 계시는지. 부지 선정은 2015년 7월 박근혜 정부 시절에 했습니다. 새만금으로 결정한 건 박근혜 정부 때 결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들마저도 다 문재인 정부 탓을 계속하고 있으니 지금의 이 감사원의 상황에서 감사가 제대로 될 것이냐 그런 문제 제기는 너무나 타당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말씀 좀 드려도 됩니까? 네네. 부지 선정 문제는 새만금으로 한 거는 박근혜 정부 때가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 매립지가 아니라 갯벌로 하자고 한 거는 2018년 12월 특별법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조직위원회,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 정관에 예산과 사업 계획은 집행위원회에서 주관한다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한 실질 권한이 집행위원회에 있었고 잼버리 시설 현장에 있었던 화장실, 샤워장 다 관리 감독했던 공무원들이 전북 공무원들입니다. 뭐가 안 맞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마자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체적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하자는 뜻이고 예전에 민주당은 그런 표현 많이 쓰시대요. 국정조사 하자 그러면 검찰의 수사 중이라서 안 된다. 이거 같이 논의해보자 그러면 수사 끝나고 난 뒤 얘기하겠다. 그 민주당이 주로 쓰는 특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네, 오늘은 김관영 전북 제가 네.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네. 여야간에 여러 가지 논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이 논쟁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격이 지금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15개월 넘는 기간 동안에 준비 부족한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 인정 속에서 평가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인정도 하지 않고 무조건 남탓부터 먼저 하기 시작하는 이러한 국정 운영 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지적하고 계신 거다라는 얘기만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출범 1년 3개월입니다. 자꾸 원래 잼버리로 계산하면 1년 2개월이 되고요. 네. 1년 2개월 만에 행사를 치를 수 없습니다. 네. 아시잖아요. 김관영 전북지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16일에 예정된 행안위 전체 회의에 김관영 지사를 부르자 이런 입장입니다. 잼버리 관련 수의 계약 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부의장님? 그러니까 앞뒤가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조직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부르는 게 맞죠. 그러나 그 부르는 목적이 다른 여가부 장관, 여가부라든가 행안부라든가 문체부라든가 그리고 지원위원회 특별위원장, 지원회 위원장을 했던 국무총리라든가 그 역할들을 잘 했는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전라북도부터 먼저 불러가지고 하자라는 얘기로 계속 가고 있으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사리 분별을 좀 갖추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여러 가지 위원회가 법적 기구로 해서 조직위원회도 확대 개편됐고 그리고 지원위원회도 국무총리가 맡은 지원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런 과정들을 15개월 동안 계속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대회를 망쳤는지 조사해봐야겠죠. 그러나 그 앞뒤 맞지 않고 무조건 전북만 계속 몰아치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옳은 것이냐 절대 국민들로부터 납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아놓고 회의를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딱 2번 했습니다. 그래놓고 대회가 아무 문제 없이 문제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는데요. 그게 지금 허언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전 세계 국제적 망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질 수 있는 마음에라도 한마디라도 하셨어야죠. 왜 전라북도만 계속 책임을 모십니까? 옳지 않습니다. 우리 부의장님은 뭐를 방어하고 싶으신 겁니까? 도대체가. 지금 있잖아요. 2018년 12월에 통과된 새만금 잼버리 특별법상으로요. 별도 법인 성격의 조직위원회가 이것을 다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의 규정에 근거해서 정부가 지원 조직을 만들게 되어 있고요. 그 조직위원회 정관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위원회와 집행위원장이 예산이나 사업성인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총 1,171억 원 중에서 조직위원회가 쓴 것이 870억, 그다음에 네. 전북도가 쓴 게 265억이고 부안군이 쓴 게 36억 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조직위원회하고 전라북도부터 부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어디가 안 맞습니까? 조직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직위원회 155명 중에 여기서 50%가 전라북도 공무원입니다. 컨트롤타워, 이 잼버리 관련된 컨트롤타워는 아니요. 조직위원회입니다. 집행위원회가 아니고 조직위원회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조직위원회가요. 지금 155명의 사무국 지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49%가 전라북도 공무원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1,170억 중에 1,015억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그러면 대부분은요. 책임이 누가 더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그 책임을 가지고 아니, 얘기를 그렇게 하셨어야죠. 말씀하- 조직위원회가 쓴 거죠. 1,171억 원 중에서 화장실, 샤워 시설에 들어간 거는 129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집행이 어디서 됐든 간에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가 쓴 거라 이 말입니다. 네. 그것을 무슨 윤석열 정부가 쓴 것처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네. 지금 정부의 출범 이후에 조직이든 전라북도든 상관없이 총 사업비의 80% 이상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사용했습니다. 그 그러면 조직위와 뭐 전라북 집행위원회가 그 집행을 다 전라북도와 하면서 민주당 어떻게 사람들이 다 이 얘기를 준비하신 하는 겁니다. 겁니까? 네, 두 분께서 입장이 팽팽하신데 잼버리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잼버리 대회로 우리는 국격을 잃었고 긍지도 잃었다.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 이렇게 썼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글을 SNS에 올린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부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니 뭐 소회가 있겠죠. 네. 문재인 대통령 때 이걸 유치해가지고 5년 동안 끌다가 온 사업이고 본인이 직접 국정과제 100대 과제에다 넣었던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언급하신 거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사과의 말씀하신 거는 저는 뭐 그 소회는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결국은 문맥을 끝까지 다 읽어보면 저분도 남 탓하잖아요. 자신의 책임을
탓하기 전에 남 탓하고 결국 정치적 논쟁에 끌려 들어가는 모양새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같으면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의장님. 침묵이라뇨. 대통령 전직 대통령으로서 유치 당시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를 하셨습니까? 현 정부는요? 현 정부는 지금의 이 사태를 불러온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시고 그리고 죄송하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지만 그러나 국가 전직 최고 지도자로서의 기본적인 태도 그리고 품격,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품위를 위해 맞는 그러한 언행을 하신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자기를 스스로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건 지금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여당 아닙니까? 집권 세력이 먼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결자해진 차원에서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를 먼저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는 사과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선정부 탓만 계속 하시는 거 아닙니까? 계속 얘기가 그러니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고 좀 뜨겁게 생각하시는 게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고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잼버리 얘기는 얘기하지 이쯤에서 않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고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진석 의원에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6개월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두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판사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을 비판한 글을 놓고서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이것이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먼저 법원에서 이번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징역 6개월 형량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부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그 판결을 내린 판사와 관련된 그 과거에 썼던 이 글들에 대해서 지금 다시 소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를 보면 2003년, 2004년이에요. 이제 한 20년 지난, 최소한 20년 지난 얘기들이 지금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특정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저는 정말 의심스러운 게 특정 언론의 보도가 판결이 나자마자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떤 사람의 20년 전 얘기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보도할 만큼 언론사의 정보 능력이 그만큼 뛰어날 것인가?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판사에 대해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이 판사를 비롯해서 어떤 분들이 계속 판사의 판결에 문제가 생기며 문제의 제기를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사찰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년 전에 고등학교 때 했던 글이 다시 소환되고요. 대학 때 했던 20년 전에 했던 대학 때 글이 다시 소환되고 본인의 트위터에 판사의 과거 트위터에 좋아요를 어떤 사람들의 글에 눌렀는지까지가 기사에 나왔거든요. 이거는 누군가가 사찰이나 집중적으로 보지 않으면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과거의 판사 이전의 내용까지도 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지금 이건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판결과 관련돼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떤 판사의 사법부의 판결에 부정하기 위해서 판결 이전에 있었던 20, 30년 전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공격해야 되는 거 이게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나라인가 정말 대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장님. 아니 근데 뭐 완전히 추측성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근거가 없으면은 과도한 추측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예는 있습니다. 기존에 몇몇 사례들이 있는데 검찰이 500만 원 벌금 500만 원 구형한 것을 징역 6개월 실형을 때리는 경우는 너무 좀 의아하다. 우리가 봐도 의아하고 법조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병곤 판사가 판시한 내용을 보면 SNS에서 정진석 의원이 올린 글이 거짓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퇴임 후에 노무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인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시문을 내놨어요. 이거는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전 대통령이 공적 인물이 아닌 건지 저는 공적 인물로 보이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2003년, 2004년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누가 이것을 밝혀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내용을 소환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분들을 팔로우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법원에 법관이 되면 법관이 된 이후에는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는 일을 보통은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런 현재 진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정치적 선택도 안 합니다. 이분은 대놓고서 색깔을 드러낸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된 거고 저는 좀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깎아먹고 있다. 좀 자중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